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법률 고민을 안방에서 해결해드립니다. TV 법률상담소의 MC 이성환 변호사입니다. 여러분의 법률 고민을 함께 해주실 두 분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애우 권익문제연구소의 김강원 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서울시 장애인인권센터 상임변호사이신 김예원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얼마 전 세계 장애인의 날을 맞아서 장애인 시민단체에서 농성을 했었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장애 등급제 폐지, 부양 의무제 폐지, 장애인 이동권 보장에 대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현재 이 장애인들의 입장에서 이런 부분들이 법적으로 꼭 보완이 필요한 부분들이겠죠? 예, 그렇습니다. 장애인 등급제도 그렇고 부양의무제, 시외이동권 모두 다 굉장히 오래된 이슈입니다. 예전부터 문제제기가 굉장히 많았었는데요. 장애 등급제 같은 경우에는 사람을 신체 손상을 기준으로 이런 의학적 기준으로 획일적으로 등급을 나누고 그 등급에 따라서 서비스를 차등적으로 제공했기 때문에 개인의 어떤 필요와 욕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숫자로서 등급을 매긴다는 것에 대해서 어떤 반인권적인 측면이 계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됐었습니다. 부양의무제 같은 경우에는 그 부양의무자, 그러니까 부모 자식 관계와 같은 경우에 부양의무자가 재산이 있다고 하면 장애인 당사자가 재산이 없는 경우, 근로능력이 없는 경우에도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을 해주지 않아서 생계에 굉장한 그런 곤란을 좀 가져온 측면이 있고요. 이동권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문제되고 있는 것은 시외이동권입니다. 장애인의 어떤 특별 교통수단으로 장애인 콜택시나 어떤 철도와 같은 것들은 보급이 되어가고 있지만 시외버스와 같은 경우에는 저상버스라든지 휠체어 리프트와 같은 시외 이동을 위한 편의시설이 전혀 설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문제제기가 있어 왔습니다. 아직 갈 길이 너무나 먼 장애인 관련 법들입니다. 그럼 우리 일상에서 벌어지는 법률 문제들도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연을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저는 지방의 한 목사입니다. 사실 이런 사연을 보내기가 죄송한 마음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 잘못은 인정하고 앞으로 여러 장애인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 싶어 그 방법을 묻고자 용기를 내봅니다. 저는 15년 전 교회 신자 중 한 명의 부탁으로 그분의 장애인 자녀를 돌보게 됐습니다. 생계 때문에 혼자 자녀를 보살피기 힘들었기에 교회와 집에서 하루 종일 생활하는 저에게 부탁을 한 건데요. 그렇게 1명, 2명 보호하는 장애인이 늘어났습니다. 마땅한 교육을 받지 못한 입소자들을 위해 생활에 필요한 교육을 하고 함께 신앙활동도 하며 작은 소일거리로 생산적인 일도 해나갔습니다. 특히 의지할 곳 없는 장애인들이 서로를 의지하며 큰 힘이 됐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겼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설은 관할기관에 신고 의무가 있지만 저는 이를 놓쳤고 미신고 시설로 폐쇄 조치가 내려진 겁니다. 그 뒤 바로 시설을 폐쇄하고 해당 건물은 교회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얼마 전 시설을 떠난 지 2개월 만에 저희 시설에서 함께 생활했던 여성 장애인 2명이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이 둘은 15년 전 입소 당시부터 오랜 기간 함께 생활했고 자매나 다름없는 사이다 보니 시설을 떠나 각자 살아가기가 힘들었던 모양입니다. 둘 다 다시 시설에서 살면 안 되겠냐며 저를 찾아왔습니다. 저는 고민이 많아졌습니다. 정식으로 관계기관의 허가를 받고 다시 시설을 운영해야 하는 건지, 혹시 이 두 장애인을 전세계약 형태로 세입자로 들이는 방법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건지 말입니다. 입소 당시 저는 전세 형식으로 장애인들에게 일정 금액을 받았습니다. 이때 시설 인가가 필요하다고 하여 인가는 받은 상태였습니다. 전세 보증금은 제가 보관하고 있고 계약은 정상적으로 체결했습니다. 입소비는 따로 정해진 건 없지만 부모로부터 부정기적으로 자녀들의 생활비를 받고 있는데요. 돈을 떠나 이미 가족과 같은 이들을 내치기가 힘듭니다. 밖에서의 생활을 안 봐도 알 것 같아서입니다. 하지만 지자체 복지과에서 폐쇄된 시설이기에 살 수 없으니 퇴소하라고 지시하고 있습니다. 이들과 함께 살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걸까요?
예, 장애인 복지보호시설은 반드시 시설 등록을 하셔야 하는데요. 자, 그걸 안 하셨다고 하니까 김예원 변호사님, 이 폐쇄 조치는 뭐 당연한 거겠죠? 네, 지금 현행법상 예. 장애인 복지법에 이런 장애인 시설을 운영하기 위해서 어떤 요건을 갖춰야 되는지 이런 게 좀 정리되어 있는데요. 장애인 복지법 59조 2항에 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민간에서 장애인 복지시설을 운영하려고 할 때에는 그 여러 가지 뭐 서류라던가 이런 거를 제출을 해서 통과를 해서 그걸 신고를 해야지만 시설을 운영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거 보건복지부령에 보면 이 시설을 운영하려고 할 때는 예를 들어서 정관 아니면 시설 운영에 필요한 재산 목록이라던가 또 사업계획서, 예산서, 또 시설 운영에 관한 규정, 또 시설 평면도 같은 것들을 첨부해서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예, 이런 미신고 시설에서 발생하려는 할 수 있는 인권 침해를 미리 사전에 좀 관해서 알고 방지하기 위한 그런 것으로 이런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을 해 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자, 물론 이 사연을 보내주신 분이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자, 이 미신고 시설 중에서는 장애인 인권 유린이 발생하거나 그를 비롯한 이 각종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를 심심치 않게 보게 됩니다. 자, 법의 사각지대에서 개인이 운영을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도 듭니다. 자, 얼마 전에 그 전남 신안에서 뭐 이런 비슷한 사례가 있지 않았습니까? 예, 맞습니다. 또 한 번의 경악할 만한 시설 인권 침해 사건이 발생을 했는데요. 얼마 전에 그 염전노예 사건으로 크게 문제가 됐었던 지역에서 또다시 시설 문제가 터졌습니다. 그 시설에서는 그 장애인이 통제를 잘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쇠사슬에 묶고 계집에 가두는 등으로 인권을 침해했고 농장에서 뭐 강제노동을 시킨다든지 아니면 칸막이가 없는 그 화장실을 설치해서 남녀 구분 없이 사용하도록 하는 등의 인권 유린이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그 염전 노예 사건 때문에 경찰 단속이 심해지니까 염전주가 그 염전 인부를 이 시설에다가 입소한 것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예. 자, 이 두 분께서 이 비슷한 사례를 상담하셨거나 아니면 뭐 비슷한 판례 뭐 이런 게 좀 있을까요? 예, 뭐 시설 인권 침해 사건은 저희 센터로 종종 접수가 되는 사건입니다. 뭐 그 중에서도 미신고 시설로 문제됐었던 거는 그 2012년에 크게 화제가 됐었죠. 여기 김예원 변호사님도 저와 같이 고생을 굉장히 많이 하셨는데요. 예, 원주 길의 사랑의 집 사건이라는 사건이 전국적으로 큰 이슈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네, 또 2013년에는 이어서 홍천 신로암 연못의 집 사건이 터졌었는데요. 예. 거기서도 장애인 한 명이 사망을 하고 나서야 거기에 조사를 들어갈 수 있었고 실제로 조사를 들어가 봤더니 너무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이나 이런 건 너무 당연하게 먹이고 있었고 욕창으로 사람이 뼈가 드러날 때까지 살이 썩어가는데도 아무런 의료적 조치를 하지 않았던 점이 있다거나 이런 인권의 사각지대에 좀 놓여 있었던 점이 있고요. 저희 센터에서는 역시 미신고 시설에 대한 지역 주민에 의한 제보를 좀 받고 있는데 아주 허름한 가정집 같은 곳에서 뭐 종교 시설 같이 이렇게 꾸며놓고 알 수 없는 종파인데 그쪽에 이제 신도라고 해서 모아놓고 이렇게 미신고 시설처럼 운영하는 곳도 있고요. 형태는 참 다양하게 있는데 본인들은 나는 뭐 교단에 속해 있으니까 미신고 시설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교단에 속해 있다고 해서 이 장애인 복지법상의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에 그게 면제되는 것은 아니고요. 시설을 운영하시려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장애인 복지법상 법적 절차를 모두 밟으셔야지 적법한 시설이 됩니다. 예. 이 미신고 시설의 문제는 뭐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닌 것 같고요. 이 시설에 대한 신고 등록 절차를 명확하게 해서 당국의 관리 감독 하에 이런 시설들이 운영되도록 하는 것이 급선무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자, 일단 사연의 주인공은 그 시설을 폐쇄했다고 지금 하고 있어요. 자, 김예원 변호사님, 이 미신고 시설의 경우에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네, 미신고 시설은 일단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고 또 형사처벌 근거 조항도 있는데요. 보건복지부에서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기존의 미신고 시설로 운영되어 있던 곳을 다 신고하십시오라고
그 조건부 시설이라고 해서 완화 기준을 좀 적용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유예 기간이 종료됐기 때문에 개인 운영 신고 시설의 법정 전환이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는데요. 그래서 지금 현재 미신고 시설 발생 예방을 위해서 그 주민센터 단위에서 좀 순찰을 하거나 이렇게 정기적으로 돌아다니면서 좀 보고 있고요. 만약에 발견됐을 경우에는 즉시 그 미신고 시설을 폐쇄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머물러 있었던 장애인의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시설 서비스 대상에 적합한 타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좀 부여한다던가 하는 식으로 후속 지원도 하고 있고요. 형사처벌 부분에 있어서는 장애인복지법상의 그 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 운영한 사람의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예, 뭐 꼭 형사처벌이 아니다고 하더라도 이런 미신고 시설로 인한 폐해가 많은 만큼 좋은 뜻으로 장애인들과 함께 생활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이런 행정적인 절차를 잘 거치셔서 정당한 방법으로 적법하게 시설을 운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현재 이 목사님은 그 예전 입소자 2명만이라도 뭐 다시 거둘 방법이 없나 뭐 이걸 좀 문의하시는 것 같은데, 일단은 이제 미신고 시설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좀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만, 이 다시 찾아온 이 두 분과 예전과 같이 함께 산다고 할 때 뭐 장애인 복지 시설로 뭐 어떤 행정 절차를 거쳐야 할까요? 일단은 그 미신고 시설로 이미 폐쇄된 곳이기 때문에 예. 다시 전 거주인이 돌아왔다고 해도 예. 당연히 그 신고 절차를 밟아서 운영을 하는 게 맞고요. 예. 그 이렇게 미신고 시설에 대해서 처벌까지 하면서 이렇게 단속을 하는 이유는 말씀하셨듯이 외부의 관리 감독이 이루어지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 목사님처럼 처음에는 좋은 의도로 그 시작을 하셨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운영이 좀 왜곡되는 경우도 있고, 예. 그러다 보니까 인권 침해가 발생을 해도 외부에서 전혀 알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타인의 어떤 그 생활 그리고 삶을 관여하는 그런 중대한 일에는 반드시 외부의 관리나 감시 체계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어쨌든 장애인 두 분이 그 어떤 장애를 갖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두 분의 희망이 목사님과 같이 사는 거라면, 혹시 뭐 이런 방법은 어떨까요? 뭐 전세 계약을 맺어서 뭐 세입자라든가 뭐 이런 형식으로 좀 다른 형식을 갖춰서 사는 방법도 가능할까요? 네. 물론 민법상 계약자의 원칙이 대원칙이기 때문에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의사의 합치로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싶다라고 해서 전세 계약서를 작성하고 거기에 생활을 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겠죠. 예. 그런데 다만 그 전세 계약을 체결하려는 목적이 사실은 시설처럼 운영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좀 여러 가지 제한되는 측면이 있으니까 간명한 방법으로 가자라고 하는 것이 민법상 통정허위 표시에 해당될 수 있기 때문에 통정허위 표시는 그 효력이 무효가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잘 참고하셔서 좀 편법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좀 결단을 하시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뭐 어쨌든 그 장애인 두 분하고 목사님이 진정으로 마음이 맞아서 산다면 뭐 아무 문제가 없겠죠. 근데 하지만 아까 팀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실질 운영이 시설과 같이 운영될 때는 미신고 시설로 봐서 처벌받을 수 있다. 뭐 그렇게 결론을 내면 되겠네요. 누구나 한 번쯤 겪는 크고 작은 법률 문제. 어려운 법률 상식에 고민하셨나요? 이성환 변호사. 안방으로 찾아가는 개인 변호사. 고수의 똑똑한 법률 정보. 그럼 다음 사연을 보겠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 저는 시각장애 1급의 장애인입니다. 어려서부터 장애가 있었던 저는 외출 자체가 큰 두려움이었습니다. 복잡하고 바쁘게 돌아가는 세상에서 시각장애인이 의지할 것은 별로 없습니다. 작은 턱 하나, 지나치는 사람 한 명, 모두 저에겐 큰 장애물입니다. 그런 제가 외출을 할 때 의지하는 대중교통은 지하철입니다. 장애를 위한 안내가 그나마 갖춰져 있기 때문인데요. 어느 날 친구를 만나기 위해 서울의 모 전철역으로 향했습니다.
초행길이라 불안했지만 친구가 전철역에서 기다리고 있기로 했고 큰 걱정 없이 전철을 탔습니다. 목적지 전철역에 도착해서 유도블록을 따라 출구를 찾아 나갔는데요. 제가 도착한 곳은 출구가 아닌 맞은편 승강장이었고 저는 순식간에 아래로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하필 이곳엔 스크린 도어가 없이 안전펜스만 설치돼 있었고 어디에도 안전요원은 없었으며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유도블록이 중간에 끊겨 있었던 겁니다. 시각장애인에게 길잡이나 마찬가지인 유도블록이 출구가 아닌 승강장으로 인도하고 있었던 겁니다. 해당 전철역은 사람의 왕래가 적은 곳이었고 CCTV 역시 사각지대에 있어 추락한 저를 발견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지옥 같은 약 3분의 시간이 흐르고 승강장을 빠져나오지 못한 저는 결국 열차에 치이는 사고를 겪었습니다. 그 결과 저는 전치 32주의 중상을 입었고 현재는 하반신 마비 판정을 받은 상태입니다. 눈이 불편한 저는 이제 걸어 다닐 수도 없는 몸이 됐습니다. 이 깊은 좌절을 누가 알까요? 저 아닌 어떤 시각장애인도 피할 수 없었던 사고, 꼭 법적인 책임을 묻고 싶습니다. 자, 사실 시각장애인들이 거리를 다닐 때 가장 의지하게 되는 것이 이 유도블록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유도블록이 시각장애인을 사고로 이끌었다.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근데 현실은 그렇게 녹록하지가 않습니다. 예. 시각장애인 분들에게는 이제 앞이 보이지 않으시기 때문에 어떤 그 감촉, 그 흰지팡이로 바닥을 이렇게 드래그 했을 때 어떤 그 유도블록이 그 이제 이제 걸리는 그 감촉으로 그 길을 안내 받으시게 되고, 그래서 길 가고자 하시는 길의 진행 방향이나 앞에 어떤 장애물이 있다거나 횡단보도나 계단이 있다라고 하는 점들을 선형 유도블록 또는 점자형 유도블록 이렇게 안내를 해주기 때문에 길을 자유롭게 보행하기 위해서는 이 점자형 유도블록은 이제 그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유도블록이 그 완벽하게 깔려있지도 않고요. 유도블록이 잘못 깔려 있거나 끊겨 있거나 혹은 장애물로 인해서 가로막혀 있는 경우들이 많아서 보행에 많은 불편을 겪으시거나 위험에 처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예. 그런데 김광원 팀장님, 이 전철역에서 뭐 이런 사고가 비일비재하다고요?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유도블록의 문제가 같이 개입되어 있기는 했는데요. 전철역에서 사실 시각장애인 분들이 추락하는 사고는 많습니다. 이게 그 언론을 통해서 문제가 되거나 크게 부상이 심각하거나 사망하신 경우에만 알려지는데, 사실 시각장애인 분들은 한 번쯤 뭐 승강장에서 추락해 보시거나 아니면은 승강장과 전차 사이의 그 틈에 이렇게 발이 빠지시거나 이런 경험이 없으신 분이 적다고 할 정도로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 안타까운 것은 뭐 해가 멀다 하고 사망사고가 아직도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2003년부터 해서 뭐 2004년, 2008년 그리고 2010년에도 뭐 인천 주안역에서 사고가 있었고요. 지난해 2012년에서는 부산 부전역에서 시각장애인이 귀한 생명을 잃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예. 하여튼 이런 사고는 뉴스에 단골로 등장하는 것 네. 같더라고요. 예. 자, 그렇다면 이 비슷한 사건의 경우 이 피해자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뭐 그런 판례가 좀 있을까요? 네. 피해자들이 보상을 받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예를 들어서 2012년 9월에 있었던 그 지하철 1호선 덕정역에서 발생했던 시각장애인 추락사고가 있었습니다. 그 사건은 플랫폼이 가운데에 있었고 양 옆으로 전철이 오는 시스템이었는데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타야 되는 사람이 왼쪽에 도착한다는 것을 오른쪽에 도착하는 것으로 잘못 이해해서 그쪽으로 가게 되면서 거기는 이제 텅 비어 있었고 스크린 도어가 없었기 때문에 자연히 그냥 믿고 발을 내딛었다가 추락하게 된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죽을 뻔하기도 하였기 때문에 이걸로 그 스크린 도어를 설치하지 않았다던가 여러 가지 과실 책임을 물어서 그 코레일 측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 사건에서 1심에서는 전부 기각이 돼서 저희가 많이 안타까웠다가 2심에서 다행히 600만 원 정도의 배상을 받은 판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600만 원이 청구한 금액에 비해서는 상당히 미비했었는데 왜냐하면 그 코레일 측의 과실 책임을 한 30% 정도밖에 없다라고 제안했기 때문인데요. 저희가 이 사건을 주장하기 위해서 그 플랫폼 가운데에 서서
양쪽에서 도착하는 그 안내 방송의 데시벨을 측정하기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오른쪽에서 도착을 해도 왼쪽에서 도착을 해도 큰 데시벨의 차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런 소리만 믿고 가기에는 상당히 시각장애인한테만 과실이 있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었음에도 그 배상 책임의 범위가 좀 제한적으로 인정됐던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 야, 이 코레일 측의 책임이 30%다. 이거는 좀 너무 과하네요. 좀 안타깝습니다. 자, 어찌됐건 이런 사고를 좀 줄이려면 좀 스크린도어가 좀 처음부터 설치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직 안 된 곳이 많은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코레일 운영하는 지하철 1호선하고 중앙선 등에서 전체 역사 223곳 가운데서 스크린도어 설치 비율은 사실 31%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사실 추락 사고 중에서 대부분 최근 5년간의 14건 중에 9건인데요. 코레일 운영 구간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이게 스크린도어 설치와 시각장애인분들의 추락 사고와의 연관관계를 여실하게 보여주는 측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 장애인에 대한 무관심으로 인해 어떤 사고가 발생한다는 건 정말 안타깝기 그지없는 일입니다. 이런 일이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될 텐데요. 어떤 시설과 관련된 대책들, 어떤 것들이 좀 더 보완돼야 될까요? 네, 그 시설 문제뿐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 안전불감증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처럼 모든 영역에서 포괄적으로 법령이 강화되는 것이 일단 선행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런 사건을 통해서 재판으로 진행을 하다 보면 아니 법에는 요만큼만 하면 된다고 하는데 왜 요거를 준수한 것은 맞는 것 같은데 왜 이만큼을 요구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느냐라고 할 때 저희가 참 마음이 답답해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법이 오히려 요새는 또 완화되는 추세로 가고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고요. 그리고 평소에 관리하는 부분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 CCTV라던가 유도블럭, 점자블럭이라던가 유도블럭이나 점자블럭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데 시각장애인 당사자들만 많이 이용하시니까요. 그런데 블럭을 보시면 이렇게 줄로 이렇게 3개의 줄로 쭉 연결돼서 이어져 있는 곳은 직진하라는 표시입니다. 그래서 드래그를 해서 이게 쭉 연결되어 있으면 직진하면 뭔가가 나오는구나 라는 믿음을 주는 블록이고요. 그리고 어떤 블록일 경우에는 점들이 막 박혀있는 블록들이 있어요. 그런 거 그러면 있더라고요. 그 블록은 지금 여기에 멈추셔서 지금 이 주변에 뭐가 있는지를 뭐 점자라던가 이런 걸 통해서 확인하셔야 되는 지점이다 라는 그런 뜻인데 어떤 곳에 가면 직진해야 되는 곳에 그 점자 블록이 쭉 연결되어 있어서 어떻게 하라는 건지 모르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요. 또 심한 경우에는 인도에 점자 블록으로 예쁘라고 다 점자 블록으로 깔아버리는 바람에 시각장애인분들은 난감한 상황에 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선로 얘기가 나와서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지하철 신길역 같은 경우는 곡선으로 들어오는 구간이 있는데 그 곡선 구간에 발을 내딛고 할 수 있는 그 지하철과 그 승강장 사이의 구간이 최대로 넓은 곳은 21cm나 돼요. 21cm면 성인도 빠질 수 있고 아이들 같은 경우는 발을 자칫 잘못 내딛으면 상당히 그냥 몸 전체가 빠질 수도 있는 그렇게 위험한 구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법령이 강화되고 평소에 관리가 잘 되어야 됩니다. 나아가서 사고가 발생한 이후에 즉시 대처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 좀 늦장 대처로 큰 사고로 더 이어질 수 있는 2차 폐해로 이어질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매뉴얼처럼 작동이 돼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김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시각장애인의 유도블록 그것이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됐는데요. 여러분들이 길을 다니시면서 이 유도블록이 잘못돼 있거나 위험하게 돼 있는 경우에는 즉각적으로 시설에 신고를 하셔서 더 이상 시각장애인들이 유도블록으로 인해서 사고 당하는 일은 없도록 우리 주변을 다닐 때 한번 유심히 살펴봐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누구나 한 번쯤 겪는 크고 작은 법률 문제. 어려운 법률 상식에 고민하셨나요? 이성환 변호사. 안방으로 찾아가는 개인 변호사. 고수의 똑똑한 법률 정보. 그러면 세 번째 사연을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방의 한 주민센터에서 사회복지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저희 관할 지역에 계신 장애인 한 분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도움을 드리고 싶어 조언을 구합니다. 당사자는 임대아파트에 거주 중인 지체장애 2급의 50대 남성입니다. 지체장애 외에도 현재는 알코올성 치매 증세까지 있는데요. 80이 넘는 치매 3급의 노무와 생활하고 있는 어려운 형편입니다. 그런데 장애보다 이분을 더 힘들게 하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같은 아파트에 사는 이웃입니다. 일부 불량배 이웃들이 매일 밤마다 당사자의 집으로 몰려들어 술판, 노름판을 버리는 것도 모자라 수급비를 노리고 당사자를 잔뜩 취하게 만든 뒤 만취 상태에서 빚을 잔뜩 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웃 수급비 수령일만 되면 찾아와서 빚을 갚으라며 폭언과 폭행을 하고 있는데요. 맞아서 이가 부러진 적도 있습니다. 이들의 행패는 주변 이웃들도 참을 수 없을 만큼 심각했습니다. 이웃 주민 50여 명이 탄원서를 써서 경찰에 제출했지만 경찰은 증거가 없다며 사건화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불량배들이 당사자의 집에 몰려들었을 때를 맞춰 경찰에 신고했지만 경찰은 그들을 돌려보내기만 할 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는데요. 고소라도 하고 싶지만 당사자는 가해자들을 두려워해 고소를 꺼리고 있습니다. 그가 바라는 건 단지 더 이상 찾아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데요. 처음에는 피해 사실조차 부인하던 당사자는 이가 부러졌을 때도 어렸을 때 싸우다가 그렇게 된 거라며 상황을 회피하려 했습니다. 피해자의 진술 확보로 증거를 잡기도 고소를 하기도 힘든 상황. 하지만 피해자를 이대로 내버려 둘 수는 없습니다. 제가 어떻게 이분을 도와드릴 수 있을까요? 자, 이럴 때 보면 우리 주변에 나쁜 사람들이 진짜 많아요. 야, 예. 자, 어려운 이웃을 도와줘도 모자랄 판에 이 각종 방법으로 괴롭히고 있으니 말입니다. 자, 다행히 주변 다른 주민들과 사연을 보내주신 좋은 사회복지사가 계셔서 정말 다행입니다. 자, 혹시 비슷한 사례를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희 주변에도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특히 지역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의 대표적인 유형 중에 하나입니다. 신체에 대한 학대라던가 재산권 침해라던가 이런 문제는 같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예. 저희 센터에서 올해 진행했던 사건 중에서 동작구에서 14년 동안 이웃 주민에 의해서 착취되었던 사건을 접수받고 피해자 대리를 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가해자들은 너무 당연하다는 듯이 먹여주고 재워준 게 어딘데 지금 감히 나한테도 뭐 맡겨놓은 돈도 있는 것도 아닌데 찾아달라고 하냐라고 하지만 저희가 사실관계를 확인해 본 결과 14년 동안 무임금으로 이렇게 일을 해줬던 점 그리고 국가에서 나온 지원금을 계속 그 가해자들이 착취하고 있었던 점 그래서 최저임금법으로 계산한다고 하더라도 2억여 원이 넘는 돈이 지금 착취되어 있었음에도 그 사람들은 전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고 끝까지 혐의를 부인하다가 결국 지난 10월 말에 가해자 중 한 명이 법정 구속이 되어서 지금 재판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이런 사건을 보면서 장애인에 대한 이 사회의 인식이 얼마나 시혜적이고 동정에만 치우쳐 있는가를 볼 수 있는데요. 장애인을 나와 동등한 그런 사람으로만 대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일이 당연하게만 느껴지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사연을 보면 지금 경찰에서는 증거 부족으로 수사를 안 하고 있는 뭐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자, 현재로서는 뭐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수사가 가능한 건가요? 이 사건의 경우에는 관련 판례를 보면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정신이 혼미해지는 약을 투약을 한다던가 술에 타서 먹인다던가 해서 정신을 잃게 만들고 그 사람의 재산을 가져갔을 경우에는 그거를 강도행위로 보고 있고요. 강도행위는 고소가 필요한 그런 범죄는 아닙니다. 즉시 수사를 할 수 있는 범죄이고 아마 지금 고소 여부를 얘기를 하는 걸 보니 폭행 때문에 그러신 것 같은데 법적으로 형법상 폭행은 반의사불벌죄라고 해서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수사를 할 수 없는 그런 조항은 있지만 이 사건에서는 지금
단순히 폭행만 당한 것이 아니라 이가 부러졌을 정도의 중대한 상해까지 입었기 때문에 이거는 폭행으로 의율하기는 어렵고 실제로 상해 사건입니다. 상해 사건일 경우에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느냐 없느냐는 불문하고 일단은 수사에 착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만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에서 뭐 증거 부족으로 수사를 못한다거나 피해자의 고소가 없기 때문에 수사를 못한다거나라는 것은 성립되기 어려운 내용입니다. 예. 어찌됐건 지금 피해자가 자기의 피해 사실을 인지 못하고 고소를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는데요. 이럴 경우에는 김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고소가 없어도 처벌이 가능한 상황이고요. 수사를 요청하는 과정도 고발을 하시거나 아니면 뭐 진정서 이런 형식으로 적극적으로 주변인들이 수사에 요청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고발이라든가 진정서를 제출하셔서 반드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자, 주변인들이 이제 탄원서를 냈다고 하고 있어요. 자, 이 탄원서도 증거가 될 수 있겠죠? 뭐 아까 김 변호사님 말씀하셨지만 뭐 주변인들이 충분히 뭐 자기가 목격한 것들을 뭐 진술서 형태로 탄원서를 내신 거니까 분명히 수사에 유리하게 참고가 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사건이 사실 이제 많이 있죠, 많이 있는데 경찰에 저희도 수사 의뢰를 하거나 뭐 수사해달라고 요청을 하거나 진정을 하기도 하는데 수사기관에서는 고발을 하라고 굳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사자의 고소나 고발이 있어야지 가능하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물론 뭐 말씀하셨듯이 뭐 범죄가 폭증해서 업무의 어떤 양의 문제도 있겠지만 이런 사건 같은 경우는 경찰이 보다 적극적으로 수사 의지를 좀 가지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수사 의지를 좀 보였으면 해결이 가능하지 않았을까 하는 안타까움이 좀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는 당사자의 어떤 처벌 의사가 좀 약하다는 문제예요. 보면 뭐 같이 뭐 술판을 벌이고 노름판을 벌이고 뭐 이런 게 있는 것 같고 같이 이제 어울리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어떤 그 좀 이렇게 몰려들고 하는 것을 싫어하기는 하지만 또 그 사람들한테 보복당할까 봐 두렵기도 해서 경찰한테 아마도 범죄가 아니라고 얘기를 했을 것 같습니다. 뭐 추측이긴 하지만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찰에서도 이 사건이 실질적으로 어떤 범죄 사실인지 여부를 적극적으로 판단하기보다 당사자가 아니라고 하니까 이웃에서 좀 서른스럽다고 진정을 넣기는 했지만 수사하기는 좀 약하다고 생각을 한 모양이죠. 좀 더 수사 의지를 보였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이제 처벌을 떠나서 이제 이 피해자분을 이 가해자들로부터 좀 떼놓는 어떤 조치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뭐 그런 방법이 좀 있을까요? 네, 이게 이제 분리조치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성폭력이나 아동학대 사건일 경우에는 분리조치를 할 수 있는 가정폭력 사건도 마찬가지고요. 분리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장애인 학대 범죄에 대한 처벌특례법 같은 단일 범죄는 없기 때문에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이런 가해 행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마련되어 있는 시스템 내에서만 분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뭐 여성분이 성폭력을 당하셨다거나 또 가정폭력 상태에 노출되어 있는 남녀 피해자의 경우에는 각각 가폭쉼터나 성폭쉼터라고 하는 그런 쉼터가 마련되어 있어서 그쪽으로 임시적으로 분리조치를 할 수 있는데 문제는 또 경찰에서도 피해자 보호 차원에서 3일 정도 여인숙 같은 곳에서 머물 수 있도록 임시 거처를 마련하는 것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런 사건을 대할 때 가장 안타까운 점은 왜 피해자가 도망가야 하느냐라는 것이에요. 피해자가 도망가지 않고 가해자가 부끄러워하고 가해자가 오히려 정당하게 좀 분리가 되는 이런 식으로 일이 진행되어야 하는데 가해자는 어쨌든 무죄 추정의 원칙 때문에 당장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아무런 죄가 없는 사람이 되고 이 상시적인 인권침해 상황에 노출되어 있던 피해자는 계속 도망을 다녀야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특히 인적 관계가 끈끈한 사이, 예를 들어서 중증장애인과 활동보조인이라던가 이렇게 도움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사이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의 경우에는 말도 한마디 못하고 계속적인 가해 행위를 당함에도 불구하고 문제 제기를 하지도 못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기 때문에 그런 점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 장애인을 위한 긴급지원시설이 더욱더 확충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어쨌든 지금 이 가해자들의 행위는 처벌을 받아야 될 범죄 행위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자, 이 수사가 제대로 진행된다면 이 가해자들을 어디까지 처벌할 수 있을까요? 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해죄나 만약에 강도죄로 인정이 된다면 상당히 중한 형에 처해질 수 있고요. 참고로 상해죄와 강도죄는 같은 사람이 저지른 죄이기는 하지만 각각 별개의 죄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형량상 합쳐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좀 더 형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기타 뭐 때렸다는 점이라던가 그리고 그런 상황을 본 사람들에 대한 진술이라던가 이런 걸 통해서 좀 더 많은 범죄 사실이 나온다면 그거에 따라서 처벌될 수 있고요. 저희 센터 같은 경우는 이런 비슷한 사건이 진행됐을 경우에 장애인 차별금지법상 악의적인 차별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라고 봐서 그런 벌칙 조항을 적용한다거나 또 특별히 대상자가 아동이나 이런 사회적 약자의 경우에는 그거에 관련된 법률까지 추가로 좀 조사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안타까운 점은 현재까지는 장애인 복지법상 학대 행위를 했다고 해서 그 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 조치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법에 학대 행위가 쓰여 있긴 하지만 장애인 복지법상 학대 행위를 했다고 해서 벌칙 조항은 없기 때문에 그냥 학대 행위를 금지하는 정도에만 그칠 뿐 실제로 장애인 복지법에 따라서 학대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은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입법적으로 시급히 마련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 부분은 참 문제네요. 그러니까 장애인 학대 행위를 금지해 놓고 그거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다. 네, 저도 맨 처음에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예, 뭐 처벌 조항이 이제 장애인 복지법상 학대 행위로 처벌은 되지 않겠지만 형법상의 폭행이나 상해죄로는 반드시 처벌되니까요. 주변에 학대받거나 고통받는 장애인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가해자들은 김 변호사님 말씀에 따르면 강도가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예, 적극적으로는 도움이 필요한 상황인 만큼 주변에 계신 이웃분들이나 또 이 사회복지사께서는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이분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 혹시 일을 진행하시는 과정에서 도움이 필요하시면 우리 김 변호사님이나 팀장님한테 도움을 요청하시면 큰 도움을 주시지 않을까 그렇게 희망을 해봅니다. 누구나 한 번쯤 겪는 크고 작은 법률 문제. 어려운 법률 상식에 고민하셨나요? 이성환 변호사. 안방으로 찾아가는 개인 변호사. 고수의 똑똑한 법률 정보. 자, 마지막 사연을 보게 될 텐데요. 화면을 통해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요즘 하루하루가 가시방석인 50대 여성입니다. 제 20대 아들은 지적장애 3급입니다. 얼마 전부터 아들이 기운이 없고 휴대전화도 잃어버렸다는 말에 뭔가 심상치 않아 자세히 물었습니다. 아들은 아는 형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고 했는데요. 아들이 그 형에게 돈을 빌렸는데 갚지 않는 게 이유라는 겁니다. 그 금액은 50만 원이었고 밥을 사준 것, 택시비 등을 합치면 그 정도가 된다는 겁니다. 돈을 빨리 갚지 않으면 가족을 모두 죽이겠다는 충격적인 협박부터 돈을 갚으면 돌려주겠다며 휴대전화까지 빼앗아 갔다는데요. 실제로 돈을 빌렸는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돈을 주고 해결될 일이라면 그냥 끝내고 싶습니다. 다만 이 일이 돈을 주고 끝날 일인지 한 동네에 사는 형이 앞으로 아들에게 또다시 이런 행동을 하진 않을지 걱정되는데요. 어떻게 해결하는 게 좋을까요? 예, 돈을 빌렸는지 안 빌렸는지도 지금 잘 모르는 상황인데 지금 협박을 받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자, 우선 이 지적장애 상급 이게 뭐 채무관계나 뭐 이런 판단 어느 정도 가능할까요? 뭐 어떤 분은 뭐 동계산은 잘 하시는데 글을 모르실 수도가 있고 반대로 뭐 글은 잘 아시는데 동계산은 못 하실 수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적장애 상급이라고 해도 구체적으로 만나보지 않으면 뭐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말씀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 등급에 따른 어떤 상황 대처 능력을 판명을 하기는 어렵다. 예, 그럴 것 같네요. 예. 자, 이런 사례 역시 저희가 이제 몇 번 다룬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두 분도 뭐 기억에 남는 사례가 혹시 있으신가요? 네, 뭐 저희 센터에서 접수된 사건 중에는 그 지적장애를 이용해서 특히 요새는 많이 휴대폰, 명의 도용을 한다던가
그냥 뭐 별거 아니니까 인감증명 하나 떼줘라 이렇게 술 한잔 사주면서 얘기해서 뭐 바지 사장을 만든다던가 대포 차량의 주인이 되도록 한다던가 하는 식으로 그렇게 사기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 자, 이 사연의 주인공을 보면요. 지금 채무가 있는지 없는지 아니면 뭐 얼마가 되는지 뭐 이걸 지금 확인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은데 이걸 뭐 좀 증명할 방법이 있을까요? 네, 원칙적으로 법적으로 엄격하게 따지자면 돈을 받고 싶은 사람이 내가 얼마를 줬는지를 입증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와서 50만 원을 달라라고 할 때 그 근거는 당연히 그걸 달라는 사람에게 입증할 수 있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차근차근 따져보셔서 이미 이런 상황인 걸 알게 된 이상 어떤 근거로 이렇게 하는지를 오히려 확인해 보시는 게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이걸 떠나서 그 채무 관계가 있다고 해도 뭐 이렇게 뭐 협박을 하거나 휴대전화를 뺏거나 이건 뭐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불법 사채업자들이 이렇게 뭐 폭행을 하거나 협박을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그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이라는 법률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채권 추심자가 폭행이나 협박, 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위기나 위력을 사용해서 채권 추심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요. 뭐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혹은 야간에 계속적으로 전화를 하거나 계속적으로 방문을 하거나 해서 공포심을 유발하는 뭐 이런 경우, 혹은 뭐 다른 사람에게 거짓 사실을 알린다던가 뭐 기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부당하게 채권 추심을 하는 것을 처벌하는 법률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 휴대전화를 빼앗아 갔다고 했는데 이거는 뭐 사실 채권 추심과 상관없이 강도죄로도 볼 수 있는 것이겠죠. 예. 어쨌거나 이런 뭐 채권 채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뭐 이렇게 돈을 갚으라는 협박에 시달릴 필요가 없습니다. 자, 이 사연의 주인공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잘 몰라서 그냥 착한 마음에 빚을 졌으면 갚아줘야 되겠다라는 생각만 갖고 계신 것 같은데요. 그러실 필요 없고요. 김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갚아야 될 돈이 얼마인지 당신이 증명하시오 말해도 되고요. 또 이렇게 불법적으로 어떤 협박이나 강제로 휴대폰을 뺏는다든가의 행동에 대해서는 김 팀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법률적인 제재가 들어가는 행동인 만큼 당당하게 이 사람에게 대처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어머님이 말씀하신 대로라면 이 뭐 돈을 한 번 갚고 끝나는 게 아니라 뭐 이 형이 또 와서 어떤 짓을 할지 또 어떤 피해를 당하게 될지 뭐 이 형과 어울리지 않는 방법 이거밖에는 없는 건가요, 해결책이? 그래서 저도 이런 사건에서 그런 딜레마가 있는데 그러니까 외로우니까 같이 놀 수 있고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위험하다고 보고요. 빨리 이런 상황에 도움을 청할 수 있도록 수사기관에 요청을 하셔서 빨리 이런 사건이 단절될 수 있도록 이런 피해가 단절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경우들을 떠나서 장애인분들이 금전 사용에 대한 어떤 경제 개념이나 소유 개념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어떤 뭐 카드 이용이라든지 돈을 어떻게 사용하고 이런 것에 대한 교육이 어려서부터 있어야 된다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장애가 있다 보면 가족분들이 뭐 부모님이나 누가 대신 뭐 해주고 대신 뭐 뭘 사주고 너무 대신 해준다고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많아서 물론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겠지만 반복적으로 이런 타인에 대해서 어떻게 금전적으로 대처해야 되는지 또 금전 사용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반복적인 훈련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김 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장애인들이 금전 문제에 휘말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자, 이런 것을 좀 막기 위한 어떤 예방법, 김 변호사님 얘기 좀 해주시죠. 네, 지금 저도 김 지사님 말씀하시는 그 내용에 동의하고요. 어릴 때부터의 반복적인 훈련이나 교육을 통해서 그런 상황에 발생했을 때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능력도 키우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그 교육이 중요한 상황인 것 같은데요. 자, 이미 다 자란 성인의 경우, 뭐 한정치산이나 뭐 성인 후견제도 뭐 이런 것들도 좀 활용해 볼 수 있을까요? 뭐 금치산 한정치산 제도는 폐지가 됐고요. 그 성년 후견 제도가 실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뭐 성년 후견, 한정 후견, 특정 후견 이렇게 세 가지 유형으로 후견 제도를 이용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 특정 후견 같은 경우에는 특정한 사무만을 위임해서 후견을 수행하도록 하는 제도인데 이 후견 제도는 사실 장애인의 어떤 자기결정권 부분, 누군가가 장애인의 어떤 권리를 제한하고 누군가 대신 수행해 준다고 하는 그런 이제 인권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계속 있어 왔고요.
하지만 이제 특정 의견 같은 경우에는 특정한 사물을 이 사람이 후원해주는 개념으로 활용을 한다면 요즘에 공공의견 제도라는 것도 도입이 되고 했는데요. 잘 활용한다면 이런 피해를 좀 줄일 수 있는 도구는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장애인, 그러니까 특히 지적장애인의 경우, 재산을 많이 갖고 계신 분도 계시는데, 그런 재산을 함부로 다른 사람한테 사기당하거나 뺏기지 않도록 이런 후견 제도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누구나 한 번쯤 겪는 크고 작은 법률 문제. 어려운 법률 상식에 고민하셨나요? 이성환 변호사. 안방으로 찾아가는 개인 변호사. 고수의 똑똑한 법률 정보. 자, 오늘 1시간 시청자 여러분께 도움이 많이 되셨나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매주 4개 정도의 사연을 소개해 드리는데요. 이 다양하고 많은 사연들, 두 분, 이 사연들이 참 다양하고 애절하고 안타깝고 이렇지 않습니까? 좀 어떻게들 느끼시나요? 네. 저희 센터가 예. 개소한 지 아직 1년이 되지 않았는데 지금 사건이 580건이 넘게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만큼 유형도 다양하고요. 사연도 다양하고 안타까운 내용도 많이 있었습니다. 장애인이든지 비장애인이든지 누구나 어떤 어려움이나 고민들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만 장애인은 사회적인 약자라는 이유로 어떤 괴롭힘을 당하거나 인권 침해나 더 억울한 사건 사고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참 걱정도 많고요. 이 문제를 좀 빨리 해결했으면 하는 마음이 큽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 방송에서 소개된 비슷한 고민 사연을 참고하시고 혹시 비슷한 사연이라고 하더라도 해결이 잘 안 되는 사연의 경우에는 저희에게 고민을 접수해 주시면 저희가 해결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TV 법률 상담소 잊지 말고 꼭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김가훈 팀장님, 김예원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이제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